달러를 찍어내는 건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민간은행이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양쪽 모두에게 돈을 빌려주며 성장한 단 하나의 가문, 200년 넘게 전쟁과 평화를 넘나들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그들 앞에서는 대통령도 국왕도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과연 이들은 정말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대 포장된 음모론일 뿐일까요? 오늘은 200년간 베일에 쌓인 이 가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대인 빈민가에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붉은 방패가 걸려 있었는데 독일어로 로트쉴트, 영어로는 로스차일드라는 뜻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인 마이어는 고대 동전과 메달을 수집하고 거래하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비렐름 9세의 신뢰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금융업에 진출했고, 비렐름은 독일 최고 갑부 중 한 명이었기에 마이어는 그의 재산 관리와 국제 송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5명의 아들을 유럽 각국으로 보낸 것이죠. 첫째 암셸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아 본가를 지켰고, 둘째 살로몬은 빈으로 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셋째 네이선은 런던으로 건너가 대영 제국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고, 넷째 칼은 나폴리로 가서 이탈리아를 담당했으며, 막내 제임스는 파리로 가서 프랑스 금융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차일드 5화살 전략이고, 가문 문장에 그려진 5개 화살은 연합하면 서고 분리되면 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나에게 한 나라의 화폐 발행권을 달라. 그러면 누가 법을 만들든 상관없다는 마이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논란이 있지만 그의 철학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1812년 마이어가 남긴 유언장에는 놀라운 조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중요한 직책은 남성 직계 후손만 맡을 수 있고, 재산 규모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결혼도 가능하면 가문 내에서 하고, 장남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는 원칙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원칙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재산 규모 비공개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에서 역사를 바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과 연합군의 마지막 대결이었고, 유럽 전체의 운명이 이날에 달려 있었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남들보다 24시간 먼저 전쟁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망 덕분이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18세기 말부터 유럽 전역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었거든요. 비둘기 전서와 빠른 말, 그리고 각국에 배치된 정보원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정보 전달 속도가 곧 돈이었습니다. 6월 19일 아침, 네이선이 런던 증권거래소에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나 영국 국채를 대량 매도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팔고 있다. 나폴레옹이 이긴 게 분명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시장은 즉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이미 런던 금융계에서 신뢰받는 정보통이었기 때문에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보유 국채를 팔아치웠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그의 부하들이 바닥 가격에서 국채를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웰링턴 공작의 승리 소식이 공식 전해지자 국채 가격은 폭등했고, 나폴레옹의 완전한 패배는 대영 제국의 유럽 패권 확립을 의미했거든요. 이 하루 만에 네이선은 현재 가치로 약 6억 달러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정부보다도 빠른 정보력을 가졌다는 게 증명되었다는 점이죠. 이후 런던에서는 영국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왕실과 로스차일드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에는 6개의 강대국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로스차일드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로스차일드 가문은 각국 중앙은행의 핵심 주주가 되었습니다. 1844년 영국 잉글랜드 은행의 독점적 지폐 발행권 설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프랑스 중앙은행에도 막대한 지분을 보유했죠.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정부가 전쟁이나 대규모 사업으로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게 하고 그걸 인수하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빚을 지고 로스차일드는 이자를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 이자는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결국 국민들이 로스차일드에게 돈을 바치는 셈이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수에즈 운하 건설, 독일 통일 후 배상금 등 19세기 주요 프로젝트에는 어김없이 로스차일드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립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번이나 중앙은행을 설립했다가 폐지한 역사가 있었죠.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당신들은 독사와 도둑의 굴이다. 신의 가호로 당신들을 몰아내겠다며 제2합중국 은행을 폐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1907년 공황 이후 중앙은행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연준 설립을 주도한 폴 워버그는 로스차일드와 밀접한 관계였으며 제2피 모건도 로스차일드의 미국 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1910년 11월 조지아주 지킬 아일랜드에서 극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짜 이름을 썼고 기차에서 내릴 때도 서로를 성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죠. 이 회의에서 연준 설립 초안이 만들어졌고 참석자는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과 헨리 데이비슨, 찰스 노턴, 벤저민 스트롱, 프랭크 벤더립, 그리고 폴 워버그였습니다. 연준 설립 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1971년 근본위제 폐지 등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는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시나리오였을까요? 현재 연준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는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소유한다고 하지만 그 연방준비은행들의 주주는 각 지역 민간은행들이고 그 민간은행들의 최종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정부는 돈을 빌리는 자고 은행은 빌려주는 자입니다. 누가 더 강력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 힘의 원천입니다. 1776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창설된 일루미나티의 초기 자금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이어 암쉘과 일루미나티 창설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1773년 만나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13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메이슨과의 연결은 더 구체적이죠. 네이선과 라이오넬, 알폰스 등 가문 구성원 다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 프리메이슨은 18세기부터 유럽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미국 1달러 지폐에도 그려져 있고 신세계 질서라는 문구도 있죠. 21세기 로스차일드 가문의 공식 자산은 약 2조 원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진짜 자산은 수많은 자회사와 신탁 재단을 통해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주요 사업은 M&A 자문과 자산 관리, 프라이빗 뱅킹, 와인 사업, 부동산 투자, 광물 채굴, 재생에너지 투자 등이고 로스차일드 앤코는 여전히 세계 최고 투자 은행 중 하나이며 무통 로스차일드는 세계 최고급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짜 권력은 블랙록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합쳐서 약 21조 달러를 운용하며 거의 모든 대기업의 주요 주주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모두 이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들의 최종 수익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연기금과 보험사,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 배후에 로스차일드 같은 전통 금융 세력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로스차일드에 대한 모든 주장이 사실일까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금융계에서의 막강한 영향력, 각국 중앙은행 설립 과정 참여, 수많은 정부 국채 인수, 현재도 상당한 자산과 네트워크 보유 등입니다. 하지만 과장되거나 불확실한 부분도 있죠. 2003년 프랑스 분가와 영국 분가가 분리되면서 가문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같은 새로운 거대 투자은행들이 등장했습니다. 투명성 증가와 규제 강화로 과거만큼 은밀한 작업은 어려워졌고요.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반인들은 금융 엘리트들의 실제 활동을 알기 어렵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계라는 점이 편견과 결합되어 과장된 이야기를 낳기도 하고, 복잡한 현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 욕구도 있습니다. 모든 게 로스차일드 때문이야 라고 하면 복잡한 세상이 간단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음모론으로 표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세계 권력 구조는 19세기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권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여전히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플랫폼을 통제하며 새로운 권력이 되었습니다. 블랙록과 뱅가드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전 세계 기업들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개입하고, 각국 중앙은행과 BIS,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로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보스 포럼과 빌더버거 그룹 G7과 G20 같은 국제 엘리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아젠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언론과 교육기관들은 무엇을 보도하고 가르칠지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죠. 이 복잡한 권력 네트워크에서 로스차일드는 더 이상 독점적 지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일 겁니다. 200년간 쌓인 인맥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비공개 원칙으로 보호받는 진짜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말이죠. 현대의 권력은 네트워크입니다. 개별 가문이나 기업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몇 개의 핵심 그룹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힘은 거대 자본이 아닙니다. 각성한 시민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로스차일드의 200년 역사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음모론에 빠져 체념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조종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야말로 기존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고, 역사를 보면 진짜 변화는 항상 깨어난 개인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